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계열 책임교사이신 향기님께서 먼저 국제반의 철학과 목표에 대해서 우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1 친구들은 선생님 잘 모를 수 있는데 국제계열 책임교사 향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셨는데 한 가지 선생님이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원래 인사를 90도 잘하는데 지금 살짝 허리가 불편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제 계열 설명회를 학교 안에서 몇 차례 계속 했었는데, 이게 늘 들어도 또 잘 이해가 안 되고,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고, 뭐가 뭔지 모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짧지만, 국제 계열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우리 학교 안에 있는 국제 계열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높아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계열은 학교 안에 국내 계열, 국제 계열, 또 예과 계열, 어저께 했던 DCC 이렇게 계열이 있는데 이 모든 계열이 있는 것은 공통점은 여러분의 진로와 진학을 돕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만이 가질 수 있는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동체성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각각의 개인의 개별성도 중요하게 여긴다. 그 취지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제 계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열이 작년까지는 2학년 2학기부터가 이제 계열로 예비 계열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2학년 1학기부터 계열화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 2학년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자기 계열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계열이 이렇게 빨라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선생님이 설명하거나 또 이렇게 선배들 둘이 설명하거나 할 때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은 바로바로 적어서 주변에 계시는 키프님이나 이렇게 누구에게나 전달해주면 그거에 대한 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열이 내려온 것은요, 여러분 빨리빨리 입시 준비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2학이면 천천히 준비해서 꿈의 학교를 누리면서 제대로 누리면서 그렇게 진학 준비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2학년 2학기부터 계열 시작해서 3학년에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계열화가 되면 준비 기간이 너무 짧죠. 1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여유 있는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함이지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빨리빨리 더 많이 입시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 가자 이것만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 그걸 여러분이 생각했다면은 그거는 착각이라는 거. 그걸 조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국제계열의 철학,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어 보면 여호와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자, 그 하나님께서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는데 이 지혜로 세우신 세계를 배우자. 이것이 꿈의 학교의 어떤 철학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부르심 받은 그대로 각각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인격, 비전, 실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 더불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섬기는 세계인을 양성하는 것. 그것이 국제계열의 철학이자 목표이고 방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가가 국제계열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세계는 나의 일터, 사랑으로 세계를 품어라. 세계 속에서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게 하자. 이것이 국제계열의 마지막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즉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 속에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게 하자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론적으로 실력과 인격을 갖춘 사람, 결함을 이겨낸 성숙한 사람. 이것이 처음부터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결함을 이겨낸 성숙한 사람. 성경에 보면 무능한 자 같으나 유능한 자요. 그런 말씀 있죠. 그것이 바로 국제계열에서 추구하는 그런 인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계열에서 공부하면서 갖추고자 하는 역량, 이 네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영어 잘 하시죠? 첫 번째 크리에이티브, 뭐죠? 창의력. 창의력. 그 다음에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 사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코퍼레이션, 협력. 이렇게 해서 CCCC, 4C가 국제계열에서 추구하는, 기르고자 하는 역량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국제계열이어야 하지? 이런 질문들을 선배들도 했고 또 여러분도 할 거예요. 네, 대부분 선배들이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More opportunities. 좀 더 많은 기회. 어떤 기회? 러닝, 배움. 그 다음에 employment, 고용, 일자리죠. 미팅, 만남. 이런 기회가 훨씬 많다. 그래서 좀 더 넓은 국제 계열로 가겠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 계열에 있어서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계적인 글로벌 언어, 영어. 그러니까 선배들이 계열을 선택할 때 나중에 막 헷갈리다가 선택할 때 그런 얘기해요. 어떻게 해서 국제에 남아있으면 그래도 영어라도 남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뭐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 하나를 잘한다는 것은 세계를 얻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역량을 배우는 것. 그래서 국제 계열을 선택하는 이유들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쭉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 선생님 얘기가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이쯤에서 제가 고3 선배님한테 국제 계열에 대한 특징, 특성 이런 것들을 수업, 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라고 선배님 한 분을 소개할 거예요. 근데 이 선배님이 어떤 선배냐? 이 각서가 나왔네. 잘못 나온 게 아니고 이 각서 잘 안 보이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계약 조건을 진행하는 하에 각서를 작성한다 하고 1. 명확한 대학 목표에 대해서 더 이상 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목표를 하도 흔들흔들 해가지고 오늘 오면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대학을 갈까요? 이랬다가 미네르바를 갈까요? 했다가 하도 출렁출렁거려서 선생님이 명확한 목표를 세워라. 그래서 뭐를 세웠느냐? 이 목표는 하버드로 한다. 하버드로 목표는 하버드로 한다고. 하버드 갈 만한 실력인지 아닌지는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 목표를 하버드로 한다. 그 다음에 토플 110점 이내로 마무리한다. 그 다음에 SAT 1500점 받는다. 을은 누구냐면은 학생이죠. 선배님. 갑의 말씀에 토 달지 않는다. 이 갑이 누구냐? 하기님이에요. 그래서 갑은 을을 최선을 다해서 보호한다. 나도 보호는 해줘야 되니까. 네, 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을은 갑의 제자 라인에 먹칠하지 않는다. 선생님의 제자 라인이 명품 제자 라인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선생님의 제자 라인에 먹칠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위 사항을 어길시 여기가 중요해요. 을은 갑에게 물질적 변상, 벤츠 한 대를 변상한다. 이걸 어길시. 그러니까 하버드를 가면 나는 좋아. 왜냐? 하버드 가면 제자가 하나 생기는 거고 못 가면 벤츠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손해볼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각서를 쓴 선배님을 한 분 모시겠습니다. 이 선배님이 나올 때
여러분 박수로 모셔주시고 다음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실아님. 네,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국제 계열은 어떻게 대학을 진학하는지, 또 대학 진학할 때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이고 어떤 것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 계열 진로 진학은 첫 번째 기초 학력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것은 교과 활동을 통한 내신 관리. 국제 계열은 내신을 최상위 또는 최상위에서 상승 곡선을 유지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 다양한 경험, 비교과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생활학습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국제 계열은 독서를 기반한 학습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현기님의 주제 창작이나 아니면 교양국어 같은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독서, 또 깊이 있는 독서, 주제가 있는 독서로 생각하는 힘 키우기, 또 대학 갈 때 정말 필수적인 요소인 에세이 훈련 역시 함께합니다. 또한 국제 계열하면 다양한 만남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관련된 전공의 선배 또는 전문가, 선생님, 혹은 대학 설명회, 또 대학 탐방까지 정말 다양한 만남을 기반으로 국제 계열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대학에 진학할 때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일까요? 전 크게 4개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GPA입니다. GPA는 뭐냐면 말 그대로 내신입니다. 이거는 그 해외 대학은 저희 나라와 다르게 이제 그 성적으로 98, 99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성적에 따라서 저렇게 4.0, 4.0, 3.7, 3.3 이렇게 해서 나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97점 이상을 받으면 그거는 그냥 GPA 4.0으로 환산이 돼서 해외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꿈의 학교에서는 94점 이상이면 GPA 4.0점 만점으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고1 때부터 94점 이상만 유지를 하신다면 4.0 만점으로 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필수입니다. GPA를 보지 않는 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 다음 에세이인데요. 아무리 GPA가 낮아도 이 에세이로 대학 갈 때 커버를 하는 경우도 정말 많은데, 일단 에세이, 대학에 제출하는 에세이는 크게 세 가지 에세이로 나뉘고, 또 대학에 따라서 또 6개, 7개까지 에세이도 요구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나에 관해서, 그 지원자에 관해서 묻는 에세이고, 두 번째는 왜 우리 대학을 선택했는지,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냥 자유주제 에세이. 이렇게 총 3개의 메인 에세이를 쓰게 되고, 또 지원한 대학에 따라서, 또 요구하는 전공에 따라서 각각의 다른 에세이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은 추천서인데요. 첫 번째는 Council Recommendation. 이거는 이제 국제계열 책임교사이신 향기님께서 여러분들 모두, 그러니까 국제계열 모두의 추천서를 작성하고 직접 대학으로 보내주십니다. 두 번째는 Subject Instructor Recommendation인데, 이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정말 친한 선생님, 아니면 목사님 이런 분들에게 추천서를 받아서 이 역시 대학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세이를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 엑스트라 커리큘러, 여러분들 아시는 비교과 활동인데요. 이제 국제계열에서 비교과 활동을 중요시하는 거는 다 거의 여기다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비교과 활동을 많이 하면 뭐가 좋냐면 에세이를 쓸 게 정말 많아져. 근데 꿈의 학교는 그 에세이를 쓰는 거에서 정말 좋은 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의가 되는 자치의 학생의 동아리 연합회 등, 아니면 또 하물며 국토, 김장 이런 거 전부 다 에세이 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1들은 제주도로 가는데 제주도에서 있었던 것도 정말 좋은 에세이 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또 기록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고위 진로 코칭 아니면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 주제에 관해서 글을 쓰게 되고, 근데 그런 하나하나 써놓은 것들이 나중에 대학 갈 때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에세이를 쓰려고 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기나 이런 형식으로 잘 기록해 놓는다면, 또 고1부터 시작한다면 3년의 연결고리를 잘 읽는다면 정말 걸작의 에세이가 한 편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영어 공인 인증 점수인데요. 사실 크게 지금 대학에서는 토플, 아이엘츠, 듀오링고, 사실 듀오링고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토플이나 아이엘츠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듀오링고라는 시험을 한시적으로 대학에서 열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점점 풀리면서 계속 인정해 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토플과 아이엘츠를 크게 보는데, 이제 미국권에서는 토플을 조금 더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고, 캐나다, 영국 이런 것은 아이엘츠 더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토플은 사실 정말 필수적인 요소예요. 토플을 보지 않고 대학에, 그러니까 1학년을 한 번에 입학을 한다? 네, 힘듭니다. 그래서 토플은 자신의 영어, 내가 대학에 가서 영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거를 그냥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다고 다 한국어를 그러니까 다른 한국어 수업을 들었을 때 정말 잘 소화낼 수 있는 게 아니듯, 이 토플도 그냥 내가 영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라는 정도만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 근데 토플 점수만 가지고도 꿈의 학교에서는 대학 진학을 많이 합니다. 토플 점수만 가지고. 그렇다면 토플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험이 있는데요. 이건 ACT, SAT는 미국 수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AP는 Advanced Placement Program이라고 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을 미리 학점으로 따서 고등학교 때 그걸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할 때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ACT와 ACT는 말 그대로 미국 수능이기 때문에 SAT만 보자면 먼저 Reading, Writing, Math가 있어요. 그래서 SAT를 하실 거면 고1 1학기까지는 수학을 하셔야 돼요. 수학까지는 나오고요. 그 다음 SAT Reading은 한국 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영어를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푸는 센스나 아니면 이해력, 독해력까지 다 요구를 해서 단순히 영어를 넘어서 한국어, 그러니까 수능 국어를 영어로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난이도를. 그리고 네,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AP는 정말 다양한 과목들이 있어요. 칼큘러스, 바이오로지, 케미스트리 등 화학, 생물 이런 거 정말 다양한 게 있는데 사실 꿈의 학교에서 AP를 준비한 학생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꿈의 학교에서는 토플과 SAT로 거의 대학을 가는 추세고, 정말 고1, 고2 때부터 잘 준비해 놓은 분들은 AP를 해서 더 높은 대학과 또 더 높은 장학금을 받으면서 진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그리고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이 파이낸셜 리포트를 요구를 해요. 사실 미국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이 따라줘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아무리 내가 성적이 높아도 유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장학금에 한계가 있어요. 미국 본토로 가고자 한다면. 그래서 정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이 안 된다면 현실적으로 미국 대학 진학이나 해외 대학 진학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토플 만점이고 만점이라도 전액 장학금을 유학생이 받는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계열을 선택하실 때 부모님과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미국 대학의 지원 기간인데요. 그러니까 총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Early Action, Early Decision, Regular Decision, Rolling Admission. 그래서 Early Action은 11월 1일과 12월 1일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Early Action은 뭐냐면 그냥 미리 원서를 넣는 거예요. 미리 원서를 사실 이 구간에 붙을 확률이 가장 높다고 말하면 합니다. Early Action, Early Decision 사이에서. 그래서 여기서 원서를 넣어서 붙으면 내년 9월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시간이 엄청 많아요. 거의 1년 정도 시간 있고, Early Decision은 수시입니다. 그러니까 Early Decision에서 만약 대학을 붙었으면 거기에 가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Regular Decision에서 하버드, 예 이런 데 붙어도 Early Decision에 붙은 데를 가셔야 돼요. 그래서 Early Decision 넣을 때도 정말 신중하게 넣어야 되고, Regular Decision은 1월부터 2월 사이에서 합니다. 그 다음 롤링 어디션 제한이 없습니다. 계속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는 거여서 뭐 원서가 7월, 8월까지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관 선배들도 작년에 졸업하신 분들도 아직까지 원서를 넣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국제 계열은 입시가 빨리 끝나서 수능 본 애들보다 놀 수 있다. 아닙니다. 오히려 더 늦게 끝나고 다른 고3들이 뭐 막장하고 졸업여행 갈 때 에세이 쓰고 있어야 될 수도 있고 계속 SAT 보고 계셔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고요. 그렇다면 되게 막막해 보이는, 되게 뭐가 할 게 많아 보이는 국제 계열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고1부터는 우선 내신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1 때는 사실 94점 이상을 받으시면 제일 좋아요. 사실 이게 그래서 94점 이상 받으시면 4.0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1부터 고3까지 94점 이상을 유지하시면 성적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냥 기초 영어 실력입니다. 사실 고1 때 딱 무슨 유의미한 점수를 내기보다는 고1 때는 이제 토플과 SAT를 치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하게 하정된 그 기초를 닦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의 기초는 사실 단어죠. 그래서 단어를 많이 알면 알수록 영어를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정말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고1 때는 단어를 최대한 많이 암기해놓고 그 단어를 많이 숙달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훨씬 SAT나 토플을 훨씬 더 남들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남들은 단어를 외우고 있을 때 난 내가 취약한 리딩 한 유형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리스닝 할 수도 있는 거여서 이 단어를 먼저 외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출발점은 갖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1들은 단어 외우는데 가장 집중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 기초 문법을 잡고 오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원서, 영어 원서를 읽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원서를 통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이 영어를 습득하는 게 고1 때는 기초 영어 실력을 기르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고1 때는 다양한 비국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고2가 되면 뭐 학생의 자치 이런 학생 자치기 활동을 위해서 정말 바빠지기 때문에 어쩌면 고1 때가 다양한 비교 활동을 많이 해서 또 에세이 쓸 거나 아니면 이런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2 때는요, 이제 축제가 끝나고 2학기가 다가오잖아요. 네, 여러분이 이제 시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험 공부. 만약에 자기가 영어 기초가 부족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번 여름방학 때 학원이든 혼자 집에서 영어 기초 실력을 최대한 탄탄하게 쌓아 올리시고 2학기 때는 이제 토플과 아이엘츠 혹은 듀오링고에 이렇게 발을 들여주셔가지고 최대한 고2 때 그래도 유의미한 점수를 만들어 놔야 이제 SAT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2 여러분들은 일단 공인 영어 시험 점수를 슬슬 준비하는 게 이제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더 목표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훨씬 좋을 겁니다. 그 다음 목표를 설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국제대학이라는 게 너무 막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도 부모님도 떨어져 계시고 한국인도 별로 없고 근데 내가 썼던 언어가 아니어서 되게 저는 지금 생각해도 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해외 대학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고2 때부터 사실 그 목표를 온전히 똑바로 잘 설정을 해서 그 길을 향해서 더 끈기 있게 나아간다면 훨씬 더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님이 잠깐 제 얘기를 하라고 하셔서 제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했는지랑 제가 어떻게 해서 국제계열에 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중3 때까지 계속 수능을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1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부터 수학, 과학, 영어 이런 과외를 계속 받으면서 중3 때까지 계속 수능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제 계열에 대한 뜻이 있었고 그래서 고1 때부터는 국제 계열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고1 때부터 계속 영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고 고 2학년 1학기까지 국제 계열을 생각하다가 고 2학년 2학기 때 저는 DCC로 갔습니다. 사실 3개의 계열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거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고1 때 영어 공부는 어떻게 했냐면 중3에서 고1 넘어가는 방학 때 저는 워드마스터 책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데이 5개씩 해서 일주일에 한 바퀴씩 돌렸고 그렇게 2달 했습니다. 그래서 워드마스터 책을 끝냈고 저는 원서를 정말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오만과 편견이나 로빈후드, 제아벌 위대한 유산 이런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고전들을 원서를 읽음으로써 영어가 조금 더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영어 문법에 대한 기초가 부족해서 그냥 해커스, 그래마, 게이트웨이 책 이런 것도 계속 풀면서 영어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수능을 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학, 과학 이런 과외를 받으면서 같이 영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1 겨울방학, 그러니까 중3에서 고1 겨울방학 때 이렇게 했고 그리고 저는 고1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고1 여름방학 때는 제주도를 갔고 고1 겨울방학 때는 저는 토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토플 한 달 과외를 받아서 토플 한 달 과외를 받아서 이제 조금 유의미한 점수를 만들어 놓고 저는 고2 때 비교과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전 책쓰기, 적정기술, 부회장, 차양이도 등 정말 많은 비교과 활동을 했었고 지금 제가 했던 비교과 활동들은 제가 나중에 에세이를 쓸 때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3 겨울방학 때는 토플 끝내자는 생각으로 서울에 올라가서 2달 동안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공부를 계속했고 이때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반이 3개가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학원이 이제 기초, 중급, 완성. 근데 저는 중급반 한 달, 완성반 한 달 다녔는데 저는 중급반 한 달 다닐 때부터 기초와 완성반 단어책을 사서 하루에 300개씩 2달 쭉 외웠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 토까지 300개 해서 한 1800개 외우고 일요일엔 복습하고 그렇게 한 2달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내주는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숙제 저는 2달 내내 토플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때
그래서 이제 토플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저는 현재 지금은 SAT를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살짝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당연히 나는 토플 보고 SAT 봐야지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SAT 본 사람 별로 없습니다. 국제반에. 사실 토플에서 이제 리딩에서 25점 이상 아니면 전체 오버를 해서 90점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이 SAT에 접근하는 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너무 어려워요. 토플이 만약 90점이 안 넘거나 그 정도 안 된 상태에서 SAT에 손에 대는 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SAT나 ACT 이런 AP 같은 미국 대학에 갈 때 조금 더 유리하게 갈 수 있는 시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우선 고1 때 토플 끝내면 정말 좋고요. 고2 때, 그러니까 고2 겨울방학 때라도 토플을 마무리하셔야 고3 때 SAT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선한지님과 향기님 역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향기님께서는 토플 90 토플 90 안 넘으면 SAT는 시작도 못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고2 국제반 여러분들은 고3 때 SAT나 ACT 하고 싶으시다면 사실 이번 여름방학 그 다음 다가오는 겨울방학 때 정말 열심히 하셔서 토플 점수를 만들어 두셔야 돼요. 네. 그래서 현재 저는 대학 학부는 철학이나 인문학 쪽을 전공하고 싶고 저는 결과적으로는 대학원에 가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왜 국제계열을 최종 선택하게 됐냐면 사실 수능을 공부하면서 좀 암울했습니다. 사실 이게 내가 커서 어디다 쓸까 수학 그냥 곱셈공식 외우면서 곱셈공 번역 외우면서 진짜 안 쓸 것 같은데 이걸 왜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좋아했고 흥미있던 영어를 하자. 그리고 영어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차피 내가 세상에 나가게 되면 계속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국제반에서 계속 영어를 공부했고 또 DCC는 사실 제가 대학에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계속 들어서 DCC에 가서 나를 찾고 대학 가는 목적을 찾아보자 해서 저는 고 2학기 때 DCC 갔습니다. 근데 고3 때 다시 국제반으로 왔냐면 최종적으로는 대학에 대한 비전이 다시 조금씩 생기고 있었고 국제반에 와야 제가 공부를 할 것 같았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저는 국제반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고1 때는 단어 기초 영어 고2 때는 이제 비교과 활동과 공인 영어 시험 점수, 그리고 고3 때는 SAT와 AP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해 놓으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고3이 끝나고 졸업을 하실 때 정말 좋은 대학교, 또는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고 이제 드보라님께서 고3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드보라 김예진이고요. 저는 이제 성실한님과는 조금 다르게 고2 때 계열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선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계열을 고민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오늘 국제에서의 저의 삶이 어떠한지 설명해 드릴 텐데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얘기할 정보 중에 여러분에게 유용할 정보가 꽤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저는 이제 고2 후반 때 계열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서 고3을 시작함과 동시에 국내에서 국제로 계열을 변경을 했어요. 저는 중1 때부터 고2 때까지 국내 계열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고 학교에서 하는 교과 활동에 열심히 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고2 후반 때 진로에 대한 고민과 함께 국내와 국제를 두고 고민하게 되었고 결국 국제 계열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고3을 시작할 때 국제 계열로 변경하는 것은 어쩌면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영어 실력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와 함께 많은 고민 끝에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국제 계열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에 와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책을 읽으면서 글을 쓰면서 뭔가 유의미한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국제계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국제계열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 둘째로는 고3 국제반의 현실적인 그런 일상이나 그런 스케줄은 어떤지 얘기를 해드릴 거고, 셋째로 국제계열에서 지금까지 제가 무엇을 배우고 있고 배워왔는지, 그리고 넷째로 계열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이나 고3 국제반이 곧 될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야기를 통해서 국제계열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지고, 그리고 계열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회피하는 마음이 아니라 설레는 마음으로 계열을 선택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국제계열의 장점들을 이제 나눌 건데, 제가 입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다 아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제계열의 장점은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인데요. 국제계열에서는 국내 대학의 국제전형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국제대학, 순위코리아든지 미국,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등 다양한 나라의 대학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전공을 자기가 찾았으면 그에 맞는 대학을 찾아볼 때 더 다양한 대학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국제계열에서 영어 공부를 하는 동시에 다양한 경험을 또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보면 국제계열에는 글로벌 인생 수업이라는 그런 수업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 그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수업은 이제 향기님이 계획하신 주제에 맞춰서 강사님을 초청을 하고 그 강의를 통해서 글로벌 마인드를 배우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고, 그 만남을 통해 저의 시야가 확장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시야의 확장이란 무엇인지 약간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시야의 확장이란 글로벌 마인드와 같은 약간 추상적인 단어가, 글로벌 마인드는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 예를 들면 나 자신, 옆에 친구, 선생님, 한국 등을 가장 잘 아는 것이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학과와 나중에 하고 싶은 직업을 찾아가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제계열의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아까 성실아님이 말씀드렸듯이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국제계열에 들어오면 토플, SAT, EP, CT와 같은 공인 시험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시험들은 수능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한 달에 약 15번 이상, 홈토플 같은 경우는 되게 많아요. 거의 모든 날 있을 정도로 치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험들을 한번 볼 때, 특히 토플 같은 경우는 지금은 한 27만 원 정도? 그래서 꽤 비싸요.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비싸요. 그리고 그런데 국내 계열과 예과 계열도 과외나 학원비가 들 수 있는데, 해외 유학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점이 하나 단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곳도 꽤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한다면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는 방법도 많이 열려 있습니다. 둘째는 이제 랩넌트에 오셔본 분들은 알겠지만 공부 분위기인데요. 국제반은 국내반처럼 엄청 긴장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분위기보다는 조금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내 계획한 거를 하기 어려운 학생에게는 국제반의 분위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연도의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기에 국제반에서는 자기관리 능력이 또한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 단점으로는 국제반에서는 2달에 한 번씩 토플이나 그런 토플 같은 경우는 2달에 한 번씩 시험을 보는데, 토플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점이 장점이다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속된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도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점점 점수가 오르는 저를 보면서 영어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국제계열에서 제가 배운 3가지의 것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국제계열의 주제창작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근데 이 수업에서 뭘 하냐면, 하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에세이를 쓰는 활동이고, 하나는 칼럼을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모르는 단어 사전 찾고 느낀 점 쓰고 제목 바꿔보고 하는 활동인데, 주제 글쓰기의 주제는 향기님이 정해주십니다. 예를 들면은
나와 가까이에 있는 곳들, 나와 부모님, 나와 교과, 나와 학교, 같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곳들에 대한 관계에 대해 글을 쓰는 건데요. 저는 처음에 이 과제를 접했을 때 대체 왜 이런 글을 써야 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되게 모호해서 처음에 왜 하는지 잘 몰라서 한기님한테 왜 이 글을 써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제글 쓰기가 일주일에 하나씩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해보고 그 생각과 글 쓰는 활동을 통해서 제가 몰랐던 저의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보는 것만 보면 생각이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지만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아가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을 관찰하면서 뜯어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것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국제계열에 와서. 그리고 저는 이 수업을 통해 생각하는 법을 배웠어요. 꿈매학교에서 이제 5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많이 했는데 국내 계열에서 다니는 꿈매학교와 국제 계열에서 다니는 꿈매학교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배운 중요한 가치는 내 삶에서의 적용인데요. 한기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배움이 우리가 배우는 지식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말 뜻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전문교과 코칭을 통해 배운 지식을 내 삶에 적용해 보면서 되게 지식을 배우면 되게 멀게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런 지식이 나와 내 공동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지식을 생각하는 저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식을 배우는 이유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시험을 보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공동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배움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제가 지금 국제분쟁이라는 전문교과 코칭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갈등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분쟁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의 분쟁 그리고 나와 친구 사이의 분쟁부터 보게 되면서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제 나라에 적용시켜보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공부법에 대한 성장도 있었는데 국제반 영어 수업은 데이먼과 선한혜진님 중심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한번 선한혜진님께서 저희 수업 때 너희 중에 아무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최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선한혜진님 말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나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 던졌고 저는 그 말을 통해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저를 되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진짜 나에게 최적화된 공부법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알려주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그런 공부법을 그냥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따라하기에 바빴는데 이제는 저의 문제점이 뭘까,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문제점이 뭘까 하면서 저를 보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통해서 더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영어 공부에 열정이 있는 학생에게는 고3 국제반의 수업이 정말 재미있는 수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현재 정말 재미있게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고3이 시작되고 약 3달 정도가 흘렀는데 영어 실력이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고3 초반에 저와 비교한다면 영어 실력이 정말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에 따르면 국제반에서 영어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한다면 영어 실력 부분에서 정말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영어 공부가 힘들기도 하지만 자신감을 가지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되게 좀 많이 도움이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국제반 학생의 현실적인 일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고2 때 계열을 고민하고 있을 때 선배들이 국제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할 수 있나라는 게 되게 많이 궁금했었는데 일단 국제반 학생의 최소 시수는 20시수고요. 공강은 사람에 따라서 14에서 16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고3은 다른 학생과 다르게 자율 등교예요. 그래서 8시 10분까지 등교를 해요. 그래서 아침에 샬롬에 가서 6시에 일어난다면 한 1시간 반 정도 자습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평일에 학사가 끝나고 3시부터 샬롬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반도 저녁 야간에 의무이기 때문에 7시부터 11시까지 자습을 할 수 있고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의무적으로 야대를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자유롭게 공부를 하고요. 또 고3의 특별한 점 중 하나는 한 달에 한 번만 선택적으로 외박을 나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저는 학교에 남아서 주말에 공부를 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자습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국제반도. 그 점을 말해드리고 싶고, 또 마지막으로 고1과 고2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고1, 고2 때 학교에서 하는 영어 수업만 열심히 했어요. 따로 영어 공부를 하진 않았고 좀 수학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고3이 되어서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초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어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아까 성실아님이 말해주셨듯이 단어를 많이 외워두고 해석에 필요한 문법, 왜냐면 수능을 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법을 배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자기관리 능력인데요. 어느 계열을 가든 공부를 잘하려면 자기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국제반은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반에서는 자기가 어떤 시험을 볼지 선택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하고 실행하는 것을 해야 돼요, 스스로. 아무도 도와주긴 하지만 그걸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높은 자기관리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관리하는 것을 지금부터 연습을 하는데, 여기서 좀 팁을 드릴 것은 플래너를 기록을 하고 실행하는 것을 지금부터 연습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피의 마음으로 계열을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계열을 선택하든 도전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드릴 것은 현재 상태의 부족함 때문에 영어를 못해서 계열 선택에 폭을 좁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할 자신이 있다면 어떤 계열이든 설레는 마음으로 마음껏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조금만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비용에 대해서 아까 그런 언급해 주셨는데, 현실적인 학원비를 알려드릴게요. 토플은 제가 다녔던 학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2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에 살지 않기 때문에 자취나 또 식비, 그리고 대부분의 강남권에 학원이 있기 때문에 식비는 끼니당 10,000원 이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강남 근처에 있으면. 그리고 SAT 학원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00만 원입니다. 월요일부터 길면 토요일까지.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하루에 한 20만 원 정도 나가는데, SAT 학원을 만약 2달 다닌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한 800만, 1000만 원 갑니다. 그냥. 또 AP를 추가로 하고 싶으시면 AP는 더 비쌉니다. AP는 단가이기 때문에 과외 형식으로 하는 데도 많고 해서 현실적으로 AP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주일에 SAT보다 더 비쌀 겁니다. SAT 그리고 AP 뭐 칼큘러스 이런 것도 훨씬 비싸요. 근데 만약 SAT를 뭐 그룹과외 이런 걸로 하고 싶다 그러면 진짜 한 초월적인 금액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꿈의학교 20학번 졸업생이자 현재는 한국뉴욕주립대학교에서 기술경영을 공부하고 있는 확실한 윤민영입니다. 제가 고3 때 국제반을 선택했던 이유는 딱 2가지였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다양한 국가의 사람을 만나 인맥을 넓힐 수 있다는 메리트와, 두 번째로는 제 딴에는 국내보다는 국제에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뭐 각자가 모두 국제 계열을 선택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현재까지 저는 저의 과거의 선택에 매우 만족하며 살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솔직히 지금 많이 힘든 시기죠. 다 알아요. 다 겪어서 지금이 되게 많이 힘들 텐데, 학업적으로도 뭐 학교 생활 면으로도 모든 게 힘들 텐데, 대학에 오면 되게 다양한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고, 그냥 더 다양한 활동들, 다양한 경험들, 더 재밌는 경험들, 그런 것들도 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울타리 밖에는 더 재밌는 것들, 신기한 것들, 새로운 것들이 많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각자 나이에 맞는 최선의 일을 할 수 있는 멋있는 꿈쟁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일리노이주에 위치하고 있는 위튼 대학교 2학년 경제학과 21년도 졸업생 야곱 성재근입니다. 위튼은 시카고 근처에 위치하여 주변 환경도 잘 발달되어 있고
위튼 자체가 기독교인이 많은 도시여서 살기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위튼에는 2019년도 졸업생 태반님과 블레싱님도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밴드. 국제반은 본인의 꿈과 비전을 국내가 아닌 더 넓은 곳에서 펼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넓은 곳으로 대학을 선택하는 반입니다. 드릴게요. 단순히 수능을 보기 싫어서 선택하는 반이 아니라 끝나고. 확실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선택하는 저걸로 길이고 드릴게요. 반입니다. 그 여러분들 선생님? 목표는 항상 현실적이지만 그 높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애들 항상 할 수 없다는 생각보다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해외에서 그 공부한다는 해상도 것은 어떻게 상상 이상으로 힘듭니다. 언어도 힘들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항상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영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 경제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21년도 졸업생 해내는 지선이라고 합니다. 국제반은 말 그대로 국제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계열입니다. 해외 대학을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반이기 때문에 언어나 문화의 장벽을 많이 맞이하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강의를 듣는 것도 입에 맞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도 그러한 장벽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런 장벽들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면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접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계열로 진학하실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자신이 정말 세계로 뻗어나가야 한다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1년도 졸업생 집중 이기현입니다. 현재 홍콩 중문대 환경에너지공학부에서 공부하고 있고 홍콩에는 졸업생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니까 많이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국제반은 다들 아시다시피 해외 대학을 준비하는 반입니다. 아마 오늘 계열 설명해 주신 선생님들께서 잘 설명해 주실 거라 믿고 저는 이 정도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대학을 준비하는 과정은 절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해야 하고 우리도 그들처럼 읽고 쓰는 법을 배워야 하고 성실함과 여러 활동들도 함께 해야 되는 되게 쉽지 않은 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각오를 많이 하고 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래도 그 학교에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많아서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하다 보면은 잘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파이팅! 안녕하세요. 20년도 졸업생 지혜로운 김에스터입니다. 저는 현재 지금 성도 뉴욕주립대에 다니고 있고 기술경영학과를 전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1, 고2라고 들었는데 지금 한창 계열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고2 겨울방학 때까지 국내 계열을 갈지 국제 계열을 갈지 엄청 많이 고민을 한 사람 입장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과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막 고민을 할 때 저희 부모님은 너가 원하는 분야가 뭐냐, 대학에 가서 전공을 하고 싶은 학과가 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진로를 결정해 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고1, 고2 때는 제가 진짜 뭘 전공해야 될지도 모르고 제 꿈이 그렇게 명확한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조언들이 그때 당시 저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고3 1년 동안 진짜 뼈를 갈아서 공부를 해야 한다면 한국 수능을 공부하는 게 더 행복할지 아니면 해외 입시 시험이랑 미국 수능을 준비하는 게 더 행복할지를 고민해 봤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를 되게 좋아했던 학생으로서 내가 국제 계열에 가서 영어로 미국 수능을 준비하고 영어 능력 시험을 보고 그런 게 저에게 조금 더 많은 흥미를 1년 동안 가져다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영어를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제 계열을 선택했는데 결국엔 그게 저에게 더 흥미를 붙여서 이제는 이렇게 해외 대학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너무 조급하게 지금 당장 막 학과까지 정해가지고 대학도 정하고 그래야만 계열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그냥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나한테 맞는지 내가 만약에 앞으로 더 쭉 공부를 해야 한다면 그리고 고3 1년 동안 내가 정말 힘들게 공부를 해야 한다면
어떤 게 나에게 더 잘 알맞을지를 고민해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선택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모두 화이팅 하시고 멋진 꿈쟁이들 되길 바랄게요. 안녕. 선배님께 우리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선생님보다 더 설명을 잘해가지고 이제 제가 물려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몇 가지만 또 여러분에게 보충 설명을 좀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이제 선배님은 선배님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을 여러분에게 가장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여기 선배님들이 뭐 여기 저기 에스더님 같은 경우는 송도 유주대에 풀장학금을 받고 갔거든요. 풀장학금을 받고 갔고 또 여기 확실한 윤민영 그 선배님은 진짜 공부도 지지리도 안 하다가 늦게 시작해가지고 엄청 고생하면서 갔어요. 근데 고생하면서 갔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대학에서 엄청 달라졌어 사람이 완전히. 그렇게 성장하고 그러니까 졸업이 끝이 아니죠. 진학을 한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계속 성장 그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장할 때 멋지게 보이잖아요. 선배님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 이렇게 국제 진학을 한다는 거죠. 여기 성실아님은 어찌 보면 약간 밥맛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기 중학교 뭐 3학년 때부터 수능하다가 고1부터 이제 뭐 토플했다 막 이렇게 약간 겸손하게는 말했지만 약간 의시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유가 있는 거죠. 미리 준비했으니까. 영어에 대해서만큼은. 잘난 척을 하는 거야. 그럼 눕고 쉬어도 봐줘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또 두보라님처럼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도 엄청 빡세게 공부해서 아까 두보라님이 끝에 회피성으로 선택하지 마라. 내가 기대감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라. 도전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진짜로 엄청 늘었어요. 영어 성적이. 그러니까 좋아하면 즐기면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선택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선택의 시점과 시기는 다 다양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어 못해도 되는데 그것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해내겠다고 하는 열망이 없으면 그게 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고1이고 고2고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그 어떤 여러분이 생각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막 연연해서 선택의 그 장애를 갖기보다는 어떤 것을 그 열망으로 품어야 할까, 어떤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꿈꾸게 하는 걸까, 이런 거를 좀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길을 선택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대학들은 비싼 대학도 많고 또 학비가 그렇게 안 비싼 대학이지만 좋은 대학도 있고, 또 장학금도 내가 노력하면 잘 받을 수 있고, 저기 에스더님 같은 경우도 풀장학금 받았지만은요. 그리고 그래서 그 경제적인 문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사실은 선생님이 뭐 이렇게 선배님들을 토플 시험 좀 봐라 그러면은 이번 주 봐라 그러면 선생님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돈 대주는 것도 아니면서 선생님이 다른 거 아끼지 말고 다른 거 아끼고 시험 보는 거 아끼지 마라. 시험 보는 거와 책은 아끼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또 부모님들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적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열망이 그것을 더 앞서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계열 변경을 여러분이 고1 때 마음먹었다, 고2 때 이제 결정을 할 텐데, 또 고2가 됐는데도 계열 변경을 하고 싶을 수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 홍실아님도 국내 갔다가 TCC 갔다가 국제 왔다가 예과만 못 가봤는데 이제는 뭐 더 계열 변경할 기간이 없어서 못하겠지만은 모든 계열을 다 겪어보는 거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변경을 자주 하다 보면 홀이 생겨요. 그러니까 DCC에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름 했는데 어떤 이쪽 과목에서 필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고,
또 국내에서 열심히 했는데 또 영어를 놓치고 있고, 이게 너무 시기가 늦어지면 그만큼 여러분이 촉박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많이 흔들려 보는 거는 좋은데 어느 시점에서는 중심을 지키면서 그 탐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3학년 올라와서 계열 변경을 했으면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계열 변경 기간이 끝나서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시면서 늦어도 2학년 1학기까지는 계열은 확정을 해놓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탐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국제 계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토플 시험 뭐 성적 이것도 중요하겠죠. 선생님이 초반에 말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그 꿈을 꾸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계열이 국제 계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선배들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저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계열을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여기면서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 비전이 어떤 것인지 그걸 점검하는 계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이미 국제 계열에서 이미 다양성이 인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토플을 개인적으로 준비한 시기도 다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역량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그래서 근데 아무도 그것을 또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문제시 여기지도 않는 그 다양성을 이미 인정하는 문화, 분위기 그런 거를 익혀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국제 계열의 분위기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3의 분위기는 선생님 클래스 모토는 은총과 연합의 국제반이다. 그걸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다양성 속에서 연합이 일어나야 되고, 그걸 또 예수님의 몸의 연합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은총과 연합의 국제반, 그것을 선생님이 클래스 모토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런저런 장학금에 대한 궁금함도 많을 테고 여러 가지 대학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궁금함이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은 또 추후 여러분이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선생님 랩넌트 103호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며가며 또 들려서 상담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하기 전에 많은 것에 노출되는 것이 필요해요. 학교 안에는 다양한 설명회도 많고 또 초청 특강도 있고 대학 설명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좀 자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직접 듣고 직접 생각하고 직접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그 싱가포르 SM 대학에서 왔었죠. 여러분 고일도 되게 많이 왔었는데 선생님에게 막 너무 좋은 피드백을 많이 해왔고 궁금함이 많아서 상담 요청도 추가로 있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싱가포르 대학만 들었으니까 그렇죠. 몰랐다가 들었으니까 또 다음 주에는 송도에 있는 유주대와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대학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시간이 되시면 들으시고 또 뭐 아까 선배님이 너무 뭐 수업 소개도 잘해줬는데 글로벌 인생 수업 내일 모레 또 수업 초청 특강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일부러 뭐 다른 수업 다 팽개치고 그렇게 참여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선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적극적으로 그 참여의 자리로 이렇게 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너무 지루한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경청의 태도가 좋아서 너무너무 여러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혹시 질문 있을까요? 질문 뭐 볼펜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 손 들으면 기프님이 볼펜이 있으니까 볼펜 적어서 내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질문을 적어내도 됩니다.
아니면 그 자리 손들고 해도 되고요. 네. 그 고1 내신은 좀 망쳤거든요. 오, 좋은 질문. 좋은 질문. 고2 때 다시 올려놓으면 되나요? 아, 내신. 저런 질문 나와야지. 아까 선배님이 내신이, 자, 우리는 GPA로 환산해가지고 4.0 만점이고, 4.0 만점인데, 그 100분위로 말하면 94점 이상이면 4.0으로 환산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제 물론 4.0 만점을 다 받으면 좋죠. 고1, 2, 3을. 근데 고1 이미 망했어. 어쩌라는 얘기야. 돌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해외 대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설명해 줄게요. 뭐뭐 중요하게 여기냐면 일단 내신 중요하게 여겨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를 궁금하게 여기거든. 해외 대학들은 단순히 점수로만 보지를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이거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요. 그래서 그게 뭐야? 비교과 활동. 또 비교과 활동을 녹여낸 에세이. 에세이는 학생 자신이 자기를 PR하는 것이라면, 풀어내는 것이라면, 추천서는 교사가 그 학생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종합으로 보거든요. 근데 지금 물맷돌님이 내신 망했는데 이 얘기를 했는데 왜 선생님 이 말을 하느냐? 왜 할까요? 이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다 보기 때문에 고1 내신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미 버린 몸 하고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 선생님이 아까 선배님들 이야기를 하면서도 멋진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성장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입학사정관들이 똑같아요.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들을 선택할 때, 파악할 때 이 학생이 얼마나 많은 성장이 있었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고1 때, 중3 때 헤맸는데 고2, 고3 되면서 이렇게 성장이 상승 곡선을 타면 그걸 오히려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에세이에 잘 녹여내면 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고1 아직 1학기도 안 갔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신 관리 잘 하면 좋지만 설령 못하더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고 또 비교과 활동,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다양한 활동들 그런 것들을 다 최선을 다해서 즐기시고요. 그때 영어 공부든 뭐든지 성장하면 그것을 최고로 여겨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신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게 에세이거든요. 근데 에세이를 잘 쓰려면 단순히 사건만 있으면 쓰느냐? 못 써요. 자기를 성찰하는 능력도 없고 자기를 조합하는 능력도 없고 자기의 삶을 적용하는 능력도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자꾸 주제 독서 이 고1 시간에 항상 하는 얘기, 그 감상문이 뭐야?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감상문을 쓰면 뭐해? 얘기하죠. 나하고 연관 있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 책이 훌륭하고 그 책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내가 그 책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래서 나는 어떤 영감을 얻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질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이 배움의 과정이고 배움의 연속이고 여러분의 스토리가 된다는 거. 그래서 외국 대학들은 한순간 잘하는 토플 점수만 딱 봐가지고 딱 이렇게 합격 안 시켜요. 왜? 그거는 운에 따라 잘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을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토플 점수 어느 한순간에 100점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딱 취해가지고 그 학생을 뽑지 않는다고. 그 학생이 굉장히 진취적이고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런 어떤 삶의 태도를 가졌는지를 자기만의 그 히스토리가 있는 학생인지를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 순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내신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천서,
국제에서 추천서를 써줄 때 향기님과 또 다른 친한 선생님께 써달라고 하면 된다 그랬는데 추천서는 영어로 쓰는 건가요? 네, 잘 들었네요. 추천서가 몇 가지가 있냐면 아까 그 선배님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크게 나눠서 카운슬러 추천서가 있고 하나는 teachers recommendation이 있어요. 보통 교사 추천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타 목회자 추천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천서가 종류가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카운슬러 추천서는 뭐냐면 그 미국은 이 학생이 원서를 입학을 진로 진학을 준비하면서 준비를 끝낼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가이던스 해주고 안내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을 카운슬러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 카운슬러가 그 원서를 열어주고 원서를 닫아요. 그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계열 이제 책임교사를 말하는데 이 추천서는 계열 책임교사가 써야 되고 교과 추천서는 만약에 내가 수학 전공이야 그러면 수학 선생님이 써주는 게 좋고 경제학이야 경제과 선생님 관련 있는 선생님이 써주시는 게 좋고 또는 뭐 히튼처럼 복음적인 학교를 가 목사님 추천서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추천서는 다양한데 모든 추천서는 영어로 씁니다. 그럼 향기님이 영어를 잘하느냐? 나 못해요. 근데 자 에세이도 영어로 써요.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 에세이는 본인이 영어로 쓰는 거야. 학생 본인이. 그런데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에세이도 돈 주고 저기 유명 학원 컨설팅 이런 데 가서 번역하면은 멋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독입니다. 왜? 선생님이 얘기했죠. 해외 대학들은 그 학생이 어떤 사람인지가 궁금해. 근데 에세이가 너무 세련돼.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의 향기가 없죠? 거기다가 모든 걸 총체적으로 다 봤을 때 비교과 활동도 보고 영어 점수도 보고 다 봤는데 내신도 보고 봤을 때 도무지 이 친구의 역량으로는 이 정도 세련된 영어가 나올 수가 없는데 에세이 이렇게 썼네? 그러면 딱 크레딧을 안 줘요. 오히려 빠꾸. 그리고 인터뷰를 해보면 그 친구가 진짜 자기 영어 실력으로 번역을 했는지 돈 주고 번역했는지를 알아차려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어설퍼도 본인이 쓰고 그 쓴 문장 가지고 원어민 선생님이나 영어과 선생님한테 이게 아주 비문인지 우리 콩글리시처럼 그런 것만 봐주면 돼요. 그런데 추천서는 아니야. 추천서는 선생님이 그 학생을 어떻게 보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되게 격이 있는 추천서가 필요하고 고급진 추천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추천서는 진짜 뭐 선한의지님이나 데이먼 빼고는 다 번역합니다. 다 번역해요. 그래서 그 추천서로 대학 간다 할 정도로 심지어 정말 선생님이 여기 어떤 대학들은 입학사정관이 선생님한테 연락 왔어요. 제가 선생님이 어떤 학생을 추천서를 써줬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그 학생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자기는 그 추천서에 너무 감동받았다. 그러면서 너무 우리 학교를 좋게 봐주는 거지. 긍정적으로. 그래서 정말 이거 질문 잘했는데 추천서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추천서를 그냥 써주냐고요. 여러분이 삶이 바탕이 돼야 써주는 거예요. 그치? 여러분이 삶이 바탕이 안 되는데 추천서를 쓴다는 거는 창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거짓이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추천에 맞게 여러분의 삶을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진실하게 잘 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죠? 답이 됐을까요? 네. 그리고 이 추천서 두 개는요 학생들은 볼 수가 없어요. 당연히. 네, 그래서 카운슬러 레코멘데이션이나 서리링스러 레코멘데이션은 둘 다 직접 향기님이 한글로 쓰셔서 번역을 맡기셔서 직접 대학을 보내셔요. 그래서 향기님이 뭐라고 쓰셨는지 혹은 또 다른 선생님이 뭐라고 쓰셨는지 학생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향기님이 이 추천서를 잘 쓰기 위해서는 향기님과 친해야 돼요. 친해야 되고 생활도 잘해야 네, 돼. 향기님한테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향기한테 잘 보여야 향기님이 또 여러분들을 추천서에서 잘 녹여서 잘 추천을 잘 해주시네요.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질문할 때 배우니까 또 질문 한번. 질문 있으신 분?
네. 고3 분들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고2 때는 국제반에서 어떤 수업 오, 질문한 친구 누구예요? 오, 훌륭합니다. 진짜 훌륭한 질문. 저런 질문 나와야 돼요. 역시. 자, 고1은 공통교육과정 배우잖아요. 그죠? 공통교육과정. 자,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 체력이나 같아요. 공통교육과정은. 그쵸? 선생님이 이게 체력이 안 되니까 허리가 나가버리잖아요. 근데, 그래서 고1 때 배우는 거는 다 공통교육과정이고, 고2 때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어떤 수업들이 도움이 되는지는 설명해 드릴게요. 국제 계열에서는 일단 고2 때는 영어 맛을 좀 봐야 되잖아요. 영어를 집중해서 조금 더 집중력을 키워야 되니까. 이제 기프님이 월드 히스토리도 하시고, 그리고 또 영어과에서 하는 영어 수업.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기프님은 월드 히스토리 수업을 하시고 계시고, 2학년, 3학년. 월드 히스토리 때문에 막 국제반을 포기하겠다, 막 이런 친구도 있을 정도로 그걸 힘겨워 하는데, 하고 나면 굉장히 영어 실력이 늘고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수업도 있고, 그 다음에, 자, 아까, 이거를 얘기하면 또 내년이 내가 또 무덤 파는 것 같아가지고 말하고 싶지는 않으면서도 예니까. 아까 에스더님, 풀장학금 받고 간 에스더님은 솔직히 에세이를 뭘로 썼느냐? 책 쓰기로 썼어요. 책 쓰기. 기술경영학과가 책 쓰기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근데 대학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어? 이걸 원하지 않아요. 어떤 것을 어떻게 배웠어? 그 배움의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했지? 이런 거를 원해요. 그러니까 모든 소재가 다 에세이가 되죠. 그런데 이 생각을 열어주고 하는 수업들이 고2에서는 영어 교과 빼고 모든 수업은 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돼요. 그런데 고2 때 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 수업은 수학 1은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수학 1을 선택으로 두니까 안 하고, 근데 다른 거 들었다가 나중에 경제학과, 경영학과 다 수원 정도는 기본 필요하고, 나중에 이공계 쪽으로 뭔가 이렇게 뭘 공부를 하고 싶어도 수학이 없어. 폴트가 생기죠? 그 다음에 한동대를 간다 해도 수학 같은 거를 잘한 친구를 더 원해요. 그래서 수학은 일단은 여러분이 고2 1학기 때는 최소한 수 1은 다 수강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독서는 영어 교과 빼고는 모든 교과목이 다 독서예요. 선생님 아까 4가지 4C를 얘기했잖아요. 창의성, 비판적 사고, 커뮤니케이션, 협력 전부 다 이게 교과 비교과 활동에서 다 이루어지지만 그 중에 모든 수업에서 이것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뭐 어떤 수업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발상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충돌돼가지고 못 듣는 경우 있어요. 인문학적으로 가려면은 뭐 일단 철학이나 뭐 문학이나 독서나 이런 것들이 되게 경제나 경영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고, 이공계 쪽으로 가려면 뭐 적정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뭐 인공지능 AI나. 그러나 인공지능 AI를 듣기 전에 수원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맞춰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돼. 시간표가 충돌돼. 그때부터 여러분이 이미 전문교과 코칭이나 자율전공 연구 잘 활용해서 여러분이 그 호기심 있고 배우고 흥미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움을 확장해가는 그 기회로 삼으시면 되죠. 그래서 사실 뭐 대학에서 이제 AP 과정이라는 게 있다고 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고, 대학에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어? 전문적으로 얼마나 알고 있어? 이걸 원하지 않아요. 얼마나 배움의 태도가 되어 있어? 학습하는 태도가 되었어? 이거 보는 거예요. 학습하는 방법을 얼마나 알고 있어? 이거 원하거든요. 전문적인 지식은 학교 가서 배워야지, 대학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질에 충실하면 그것이 다 모든 길로 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질문이 됐어요? 네.
일단은 주도성, 자발성, 그리고 선생님이 독선생이라서가 아니라 영어는 스킬이고 기술이고 영어를 배워서 그것을 어떻게 소통하는 도구로 쓸까지 영어로도 그게 영어만 되는데 영어로 담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꽝이잖아요. 독서를 많이 해야 돼요. 독서를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양쪽으로 많이 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질적으로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그 교육과정 안에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는 것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적으로 생각해보고 제대로 그것을 통합해보고 하는 노력들을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해보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돼요. 아까 선배님들이 이야기했지만 자기관리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얘기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선배들 중에 요번에 대학 간 선배 한 명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되게 자기관리를 잘하는 친구였어, 이 친구가. 그래서 옆에 친구가 그렇게 그다지 필요치 않다고 배척하는 게 아니라 필요를 못 느낄 정도로 혼자 뭐든지 잘하는, 자기 거라서 잘하는. 근데 요번에 갔는데 의외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생각보다 친구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알았어? 그걸 뭘 생각보다라고 얘기하지?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학에서 약간 미열이 나가지고 수강을 못했대요. 그날 결석을 한 거죠. 결석을 하고 자기는 그 다음에 학교 이제 출석을 한 건데 그 다음에 출석할 때 여기 예정되어 있던 시험 공부를 엄청 열심히 빡세게 공부해 갖고 갔대요. 갔는데 교실에 아무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휴강이 된 거죠, 휴강이. 근데 이 휴강의 소식을 아무도 전해주지도 않았고 이 친구도 물어보지도 않았던 거지.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혼자는 안 된다는 거. 함께 과제를 물어봐주고 과제를 공유하고 정보를 나눠줄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거.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1, 고2인데 너무 열심히 막 공부에 막 올인하기보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소중하게 여기고 같이 윈윈하는 그게 코퍼레이션이에요. 그게 같이 협력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질문이 왔는데 제가 전에 국제반은 영어를 못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헛소리겠죠? 그렇게 물었고 영어를 싫어하고 재미를 못 느끼는데 그러면 국제를 가면 안 되나요? 이거를 법으로 막을 방법은 없지만 영어를 싫어하는데 국제를 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싫어하는 걸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영어를 못해도 자기가 그것에 대한 근성이 있고 재미를 붙이고 어떤 극복 의지를 가지면 극복하고 해내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이게 절대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거. 여러분이 꼭 영어 하나만 가지고 국제를 선택한다 안 한다라기보다 여러분이 좀 더 이렇게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로 내가 공부하고 싶은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 있을까요? 오늘 질문도 많고 여러분 너무 태도 훌륭하고요.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